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영조 임금 시대 어느 길 한복판을 높은 관리가 붉은 비단으로 덮여진 보교를 타고 행차 중이었다. 물러거라! 아무개 대감 행차시다! 행차의 앞뒤에는 전배와 후배의 요란한 벽제 소리와 함께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썰물처럼 물러섰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땅 위에 볼락말락한 작은 초동이 우렁찬 호령 소리는 개의치 않은 듯이 태연히 앞을 가로막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이에 전배 사령들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붙잡으니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고 의복은 남녀하기 이를 데 없는 10여 세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이내 행차는 멈추었다. 고관 앞에 아이를 꿇어앉히고 고관이 아이에게 얼굴을 들라했다. 머리를 든 초동은 일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평온하기까지 한 얼굴로 당당하게 고관을 바라보니 도리어 고관과 하인들이 당황했다. 어허, 너는 대체 네 집 자식인데 이와 같이 경망하고 외람되게 대관 행차에 호령을 듣고도 비키지를 않았더냐? 대관절, 너는 네 집 자식이냐? 고관은 근엄한 표정으로 말소리에 어지간히 이엄을 싣고 말하였으나 초동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답했다. 시생은 전일 이조자랑을 지내신 장아무개의 아들이옵니다. 아이답지 않은 당당한 어조에 고관은 내심 적잖이 놀란 듯이 되물었다. 무어라? 시생? 장아무개? 그도 그럴 것이 장아무개는 자신이 일찍이 미간으로 있을 때 동료였으며 직이 지우로 지냈던 이었기 때문이었다. 고관은 너무나 반가워서 초동의 손을 잡고 그의 망보와 정다웠던 옛일을 말하고 행차의 뒤를 따르게 했다. 그러나 초동은 그럴 수는 없다고 사양하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길 옆으로 나무지게를 지고 걸었다. 여 고관은 두어 차례 초동에게 집을 물었으나 저 산 아래 동네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허허, 그렇더냐? 그리하면 수일 내로 어느 곳 내 집으로 찾아오거라. 초동은 이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 고관과 초동의 짧은 해우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허름한 초동의 집 이웃으로 세력이 있는 재상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다. 그해 여름 그 재상집 하인이 초동의 집을 찾아왔다. 이보, 이 집 울타리 앵두나무에 가득한 앵두를 좀 파시오. 값은 톡톡히 치르겠소이다. 어디에 쓰려고 앵두를 찾으시오? 나는 옆집에서 대감을 모시고 있소만 주인 어른의 모친께서 노안으로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앵두를 찾으시지 뭐겠소.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는 동네에서 이 집 말고는 앵두를 딱히 구할 길이 없어서 만일 팔적정이라면 물건값을 헤아리지 않고 치르겠소. 이 말을 들은 초동은 물끄러미 하인을 바라보다가 내 집의 앵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니 그냥 가라고 거절했다. 당찬 소년의 태도에 기가 눌려 더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하인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재상의 집에서는 앵두를 구하기 위해 더 널리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재상은 이렇게 동트기 전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이상히 여겨 하인을 깨우지도 않고 선수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10여세 넘어 보이는 소년이 탐스러운 앵두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에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소년이 말했다. 친한에 쓰신다기에 어머니를 모시는 저 역시 남일 같지 않아 앵두를 따가지고 왔사오니 받으십시오. 바구니를 건네받은 주인은 고맙다는 말이라도 건네려고 했으나 소년은 말할 틈도 없이 뛰어가 버렸다. 재상은 남모르는 소년이 건네준 앵두가 뜻밖의 받게 된 선물인 듯하여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즉시 내당으로 들어가서 모친에게 앵두를 드리니 그 앵두를 드시고 차도를 보이시는 듯 했다. 재상은 은혜를 갚으려고 궁리하던 중에 혹 앵두가 많이 열렸다는 집의 소년은 아닌가 싶어 그 소년을 불러오게 했다. 소년을 대한 재상은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갸웃하고 입을 열었다. 너는 그때 길가에서 야무지게 나무찜을 지고 가던 그 장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더냐? 재상은 너무나 반가워 손을 꼭 잡았다.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내 벗의 자제라 늘 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서 다시 보는구나. 정말 반갑구나. 이리 말한 후에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전곡을 하인에게 일러 보내도록 하니 소녀는 극구 사양하며 못 받겠다고 말했다. 오라, 방가의 자손이라 성의를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인게로구나. 기특한 모습이 꼭 꼿꼿한 선비의 기계를 지닌 너의 부친을 보는 듯하구나. 재상은 이리 말하고 전곡을 보내려는 자신의 뜻을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상은 학업에 보태쓰라고 종이와 붓, 먹을 적지 않게 주려 했다. 이에 소녀는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다. 희생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존장댁에 쌓여있는 좋은 서책들이나 있는 대로 제가 마음껏 빌렸으면 합니다. 오, 그래? 그야 그러다 뿐이겠느냐. 마음 닿는 대로 빌려다가 읽도록 하고 충분히 되었다 싶을 때 돌려주거라. 아니 그냥 네가 지녀도 되느니라. 소년이 돌아간 후 재상은 강직한 소년의 부친이 이조 자랑으로 지내던 시절 그와 무수히 담론하던 그때를 회상하였다. 여보게, 우리가 비록 벼슬살이를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학문을 통해 배우고 익힌 바를 백성을 위하여 펼치고자 함이네. 그것이 자신의 영달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청렴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라 생각지는 않네. 그런가? 자네 말에 수긍이 가네. 재상은 담담히 자신의 소회를 말하는 벗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리는 듯 했으며 벗의 얼굴에 소년의 당찬 얼굴이 겹쳐졌다. 소년에게 애틋한 마음이 솟아났다. 친구의 아들이며 그 뜻을 기특히 여겨서 또 앵두로 친한에 긴히 쓴 고마움에 대한 의미로 재상은 소년 모르게 하인을 시켜서 조용히 소년 모친의 살림에 도움을 주었다. 소년 역시 점점 나아지는 형편에 소소한 의심은 들었으나 어머니의 고단한 살림살이에 시름이 덜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니 차마 재상의 도움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서책 읽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았다. 재상은 드러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소년집의 살림을 계속 보살피고 집에도 부족한 서책을 들여 소년의 눈에 띄게 하였다. 이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재상은 어엿한 장부로 성정한 소년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뜻도 펼치지 못하고 먼저 떠난 벗이 늠름한 선비로서의 풍모를 갖춘 아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재상이 친구의 아들 장선비를 불러 마주 앉았다. 여보게, 이제 그쯤 하면 대과에 응시하여 조정에 출사함이 어떠한가? 우리 집 장서뿐만 아니라 장안의 모든 서책을 섭렵하지 않았는가? 지하에 계신 선친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동량이 되어 큰 몫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에 장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를 고쳐 앉고는 말했다. 어르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은덕을 입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나 출사하라는 말씀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변면치 못한 이조차랑 벼슬을 했음에도 오히려 그 관직 때문에 참담한 일에 얽히어서 원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담함을 어찌 다시 겪겠는지요. 저는 그저 학문에 정진하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낙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말에 재상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장선비는 평생 서책을 벗삼아 40이 넘어 작년까지 학업에 전념하여 후대를 위하여 많은 서적을 남겼으며 조용히 전수를 다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